안녕하세요. 부동산 토크쇼 라이브 방송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이 방송 챙겨보시면서 부동산에 대해 엄청난 열의를 불태우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특히나 시시각각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희가 정말 라이브답게 아주 생생하고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고자 때로는 같이 고민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같이 소통할 부동산 전문가 네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천대사 유전입니다. 예, 인베이드 투자자문에 있는 이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 김학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기곰이라 합니다. 곰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오늘 라이브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오늘 방송은 한 2시간 정도 이어질 예정이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가 되는 요즘에 이제 시청자분들 궁금해할 내용 갖고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2020년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결산하는 연말이 벌써 왔어요. 시간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큰 틀로는 2020년 올해 주택시장을 한번 되돌아보고요. 그 다음에 내년 전망까지 함께 같이 보는 이렇게 일석이조의 시간을 한번 갖고 보자 하는데요. 제가 오늘 정식 MC는 아니지만 이제 진행도 같이 하면서 저도 같이 참여를 할 이렇게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사석에서는 조금 이렇게 뵐 기회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4명이 하는 쇼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네네. 아기곰님. 네. 평소에 얼굴 노출 잘 안 하시잖아요. 안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기곰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거나 예, 예. 이제 그 선글라스 낀 모습만 이제 뵈서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예. 처음으로 얼굴 뵙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아까 대기실에서도 예. 아기곰 선생님 처음 뵙는다고 너무 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자꾸 얼굴에 가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상당한 이론가기도 하지만은 또 투자가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제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갖다가 투자로서도 얻기 때문에 실제로 얼굴이 다 노출됐을 때는 좀 불편한 마음이 많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누가 팔겠어요. 저 사람이 악용이 물건 살라고 그러면 그 물건 살라고 그러면은 이거 앞으로 오른다는데 누가 팔겠어요. 반대로 제가 많이 물건을 팔 때 누가 사겠어요. 거기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물과 이론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같이 가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론도 같이 정립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게 얼굴이 노출되면 이쪽이 조금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제 노출을 안 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너무 공감 가는 게요. 실제로 그 투자라든가 이제 실거주 외에 투자를 네. 진행을 하지 않으면 네. 그 현장 돌아가는 그런 감각 같은 것들이 조금 예측하는 게 그렇죠. 조금 문제가 네. 생길 때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역시요. 선생님 역시. 네. 자, 이제 실제로 만나면서 정말 반갑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토크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땠는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럼 서울이나 수도권, 지방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거든요. 먼저 이상우 대표님, 올해 시장 어땠나요? 안정됐죠. 네. 네, 안정됐습니다. 안정됐다.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십니다. 저 김학렬 소장님, 올해 그 서울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서울은 안정됐죠. 안정됐는데 이게 이제 안정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좀 함축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른 지역도 있고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계적으로는 이제 매매가가 많이 올라가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나 제도권에서 전망한 것들보다는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아마 상향 평준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기 때는 조금 이제 고가 지역들이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 때는 이제 좀 중저가 지역들이 따라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 예,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저기 이사장님, 그 세종시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예, 올해 예, 정말 그 예언같이 정말 세종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네. 지금 네. 이야기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요? 세종시에 세종시요? 예, 전망을 세종시- 오른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세종시는 이름부터
집회 도안으로 나오는 분도 계실 정도로 10,000원짜리? 엄청나게 사실 한 10만 원짜리 시도 생겨서 이제 세종으로 바뀌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름도 좋고 항상 좋은 이름들 갖고 있으면 항상 좋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세종시 얼마 전에 보시면 26만 대일, 예, 예. 그분 다 알려줬던데 90 몇 년생 뭐 그거 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이런 행운이 벌어지는 일도 벌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난 인기를 좀 자랑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인기가 당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세종시를 자꾸 폄하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런 도시의 완성이라는 게 드디어 좀 2020년 들어서 줬고 그런 결과들이 이제 하나하나 벌어지면서 세종시는 이제 완벽한 도시가 돼버리면 가격은 완벽해지는 거죠. 그 완벽함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습들은. 그래서 아직 분양이 정말 많았었는데 이 많은 분양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되면서 네. 이제는 조금 도시의 완성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세종시는 네, 제가 본의 아니게 좀 종종 가는데 제 네. 본가가 거기 있어서 처음에 가셨을 때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서 아 그때도 이걸 다 아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예, 김학년 소장님, 올해요 그 지방 하반기 들어서면서 최근에 이제 비조정 지역인 김포 이런 것도 논의를 하고 이제 지방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한 9월, 10월 되면서 모락모락 특히나 10월 되면서 좀 달궈지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하반기에. 네. 지방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네. 상반기 때는 서울 수도권 시장이 워낙 핫했기 때문에 소외가 되고 있었지만 지방에서도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뭐 대표적인 지역이 부산의 해운대구, 뭐 대구도 뭐 수성구라든지 달서구라든지 중구라든지 대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광주도 뭐 남구라든지 울산도 남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하반기 들어서 그러니까 상반기 때도 조금씩 움직였는데 전세 상승과 함께 매매 시세도 많이 올라서 일단은 중심지가 많이 올랐고 지금은 이제 지방에서도 중심지 주변으로 좀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올 하반기 내년 초 계속 그렇게 이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울산에서도 지금 계속 신고가 갱신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지금 광역시에서 지금 34평 기준으로 10억 안 넘은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다 올랐습니다. 예. 전주 같은 경우도 에코시티 분양 정말 활발하게 분양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예전에 듣지 못했던 그런 도시들도 이제 약간 분양이 소진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막 분양 물량이 많았었잖아요. 미분양도 많았고. 미분양이 지금 연초 대비 지금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2만 대로 줄었어요. 원래 한 6만 대였었는데, 그러니까 2012년도 13년도에 한 16만 세대 정도 미분양이 있었는데 점점 줄기 시작하더니 지금 2만 대까지 갔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사 갈 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좀 공실이 나야지 이사를 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딱 와꾸라고 그렇죠. 아무튼 퍼즐이 딱 차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숨통이 안 트이다 보니까 그런 적들이 지금 막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예. 지방이 오늘 아침에도 이제 창원에서 어떤 분이 네. 이제 톡을 보냈는데 창원. 네. 예, 자기가 이제 집을 팔았대요. 그래서 가계약금 이제 2천을 받았는데 자기가 판 다음에 1억이 올랐는데 이제 계약서는 아직 안 썼고 이걸 갖다가 자기가 그 배액 배상을 하고 할까요라고 갖다 이제 아침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까지 이런 열기가 좀 퍼졌다는 게 좀 심각한 거죠. 지금 부산의 모 단지에서는 3억 배액이 났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지방 시장도 사실은 다시 좀 달궈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올 초에 창원을 빼고 말할 수가 그 청주를 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6.17 대책 나오기 직전에 예, 청주의 상황도 이제 그런 분양 물량이 줄어들면서 좀 기대 심리와 함께 이제 그 발표됐었잖아요. 큰 호재나 이슈들이 방사선 가속기. 방사선 가속기. 예, 지금. 악용 선생님, 오늘 도표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한 서울시장, 그다음에 경기도시장, 지방시장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한번 이제 정리를 쫙 해주시죠. 예, 비주얼로 보는 게 훨씬 나니까. 제가 도움이. 네. 요거는 이제 그 KB 국민은행 그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국감정원도 있고 KB 국민은행 있고 이제 부동산 114들 주로 많이 하는데 KB 국민은행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올해 1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10월 30일까지 이제 상승률입니다. 파란색이 이제 매매가 상승률이고 이제 붉은색이 전세가 상승률인데요. 전국 평균으로 하게 되면은 6%가 약간 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수도권은 더 상승률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은 더 높습니다. 수도권 높고 지방은 이제 지방 광역시하고 이제 기타 지방은 조금 낮은 순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올랐지만 특히 이제 수도권이 많이 오른 건데 그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도권이 지방보다 조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기존에 많이 올랐죠. 지금 최근에 오르는 게 많이 올랐죠. 그게 이제 지방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거는 이제 인구 구조하고도 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인구가 한 11만 명 정도 늘었고요. 대신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 한 12만 명 정도가 인구가 줄었어요. 인구가 줄었는데 왜 집값이 오르나? 가구 수는 더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2.5% 전년 대비 2.5%가 늘었고 지방 같은 경우는 2.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좀 인구도 그렇고 가구 수도 많이 늘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주택 수요가 많았다라는 게 바로 이제 그게 실적으로 그대로 나타난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통계를 해석할 때 조금 이제 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방이라고 그러는 게 사실 보면은 지방시라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방팔방에 퍼져 있기 때문에 강원도 뭐 전라도 뭐 경상도 사방팔방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사실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방이라고 하지만 이제 대전 같은 지방 광역시 같은 건 대전 같은 경우는 서울만큼 많이 올랐죠. 그 10% 맞아요.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권 8.6배 올랐고요. 세종시는 이제 KB국민은행에서는 기타 지방으로 이제 그 분류를 하거든요. 세종시 같은 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이제 36.7%가 올랐고요. 전세가도 19.1%가 올랐죠. 전세가가 오르지 않고 매매가만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거품이죠. 근데 전세가도 같이 오른 거는 이제 그 지역의 주택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고 있는 게 이제 작년 연말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게 1위가 세종시고 2위가 경기도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편이다라고 하고 쓸 수 있고요. 10월 거만 볼게요. 이제 아까 보면은 1월부터 10월까지 보면은 매매가 상승률이 전세가 상승률보다 높았거든요. 근데 10월 달부터 보면 10월 보면은 전세가 상승률, 빨간색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오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에는 이제 지난 몇 년간은 매매 시장이 워낙 핫했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걸 잡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는 전세 시장이 굉장히 이제 불안해진다라는 게 두 번째 이제 헬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좀 컨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올해 상반기 시장은 두 분의 전문가께서 안정이라는 단어를 써주셨고요. 이 입주 물량이 사실은 상반기까지는 조금 많은 편이었어요. 서울과 수도권에 이제 그런 입주 물량들이 좀 입주하는 단지들이 소진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저희가 걱정하고 우려했었던 전세난이 이제 좀 대두가 되고 있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인구 유입이 되면서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을 같이 동반하는 이제 투기 지역으로 빨리 묶였었잖아요. 세종시 같은 경우가 그래서 오르지 못했던 그런 많은 제약이 있었던 그런 요소들이 이제는 그 조정 지역이 너무 흔해졌어요. 그죠? 이제 예전에는 아주 특별한 지역들만 특별하게 묶었다면 이젠 조금 광범위하게 내면서 이제 그런 규제에 대한 것도 좀 많이 무뎌지신 것 같고 대출에 대한 것들도 그래서 조금 이제 이 편에서는요 이런 규제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주제 토크 두 번째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시장에 어떻게 작용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소장님부터. 예. 되게 규제가 많았고 특히나 6.17, 7.10 대책 정말 셌거든요. 네. 혹시 뭐 이 방송을 이게 또 부동산 관리 감독 기관이 또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 팩트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럼 정책에 대한 비판 요소들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신원 보장이 됩니까? 자신 없습니다. 그건 각자 책임지는 걸로.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지난 10년 동안 서울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로 많았거든요. 4만 8천 세 정도 입주를 했더라고요. 근데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 통상적으로 조정이 돼요. 근데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도 조정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데도 시장에 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입주를 보통 이제 이런 새 집 같은 경우는 전세로 많이 내놓는데 실입주를 하다 보니까 과거 대비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줄었고 그리고 전세 매물도 나와야 되는데 또 임대차 3법이 통과됨으로써 임대차 그 세입자 분들도 그냥 계속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이사를 안 가다 보니까 신규로 유입돼야 되는 그런 수요층들에 대한 그런 수요가 해소가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아마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싶어서 만든 정책이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매매도 묶어놓고 특히 이제 2020년 같은 경우는 전세 시장이 굉장히 좀 진짜 최악이었었거든요. 전세 매물이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등장하지 않았고 기존에 있던 구축들도 등장하지 않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다 주택자들이 규제하다 보니까 다 주택자들이 실질적으로 민간 임대를 대부분 다 공급을 해왔었는데 그게 점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최악의 상황이 됐는데 제가 우려가는 건 2020년도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 물량이 많아서 이 정도 버텼는데 내년에는 2만 5천 세대 정도 팍 줄거든요. 올해보다 거의 절반 수준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아침 어저께인가요? 3+3을 위반을 했어요. 2+2가 아니라. 네, 저도 뉴스 봤어요. 그걸 보고 제가 거의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러면은 전세 매물은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아마 결국 또 투기꾼들 욕을 할 텐데 이건 투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정부 정책 때문에 전세 매물이 준 것들인데 이것들을 과연 누가 책임질 건지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예. 실제로 임대차 3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장의 물건들은 훨씬 더 급감을 한 상태이고 특히나 그 상반기는 안정되어 있는 시장 속에서 약간 그 투자보다는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 매매를 많이 갈아타시면서 이동이 많았어요. 근데 이 임대차 3법이 발의가 되면서 모든 게 전면 스탑이 됐어요. 현장 부동산에서는 그 세입자를 먼저 사두고 이제 본인 사시던 집들을 좀 처분을 하면서 이렇게 갈아타는 자연스러운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올 스탑이 되면서 현장 부동산에서는 아예 무주택자가 아니면 집 중개를 못 하시겠다. 그러니까 서울 새 끼어 있는 집을 중개할 때 너무 불안하시고 좀 어려우시니까 그냥 분쟁이 많으니 중개를 안 하고 이거 중개를 안 하는 게 속편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싸우기도 많이 싸우시고 조정이 좀 분쟁이 이렇게 안 되나 봐요.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표님, 지금 상황, 이 규제에 대한 것들 어떻게 보세요? 뭐 안정된 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아까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엔 불안정할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잠이 안 올 지경이죠. 그래서 저희 모두 아마 잠이 잘 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으시던 없으시던 아니면 정책을 기한하시던 아니면 뭐 해외에 계신 분들이건 다 복잡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는 그야말로 혼돈의 한복판?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그런 일이 좀 안 벌어졌으면 한다가 저의 바람이에요. 지금 부동산 규제가 시장에 어떻게 작용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해주실 말씀은 없으세요? 지금 이제 이상우 사장님께서 되게 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고 다 맞아요. 불안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 명도 없나 찾아봤는데 딱 한 부류가 있더라고요. 로또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만 행복하고요. 네. 그 외에 모든 계층들,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시행하는 분들, 집주인들, 세입자들 다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이번에 과천에 몰린 통장 개수 보셨어요? 50만 개가 8만 개 부적으로. 거의 뭐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 다 도전하신 거라고 방역도 보여지고요. 가능했으니까. 예. 와, 지정타에 있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보여준 이 인기는 그 로또 청약에 대한 그 열기를 정말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 같고요. 가장 청약이 많이 몰린 그 분이 몇 대 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1000몇 대 1이었나요? 아닌가요? 4,000대 1이 나왔어요. 4,000대 1이. 와, 대형 대형에서. 네. 예. 추첨제죠. 추첨제이기 네. 때문에. 놀라운 청약률을 보여주면서 또 부러우신 분 그 세종시에 있는 아까 그 어리신 분, 예, 그러니까 논란이 될 것 같은지 처음에는 나이 공개가 나이 땡땡 연도 별표였어요. 근데 그게 다시 이미지가 바뀌어서 연도가 별표 이렇게 생일이 공개되는 거로 바뀌었었거든요. 너무 어린 친구가 이제 당첨이 되시니까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동호수가 다 알려져 있는 상황에 앞에 생일이 다 나와버려서 그러니까 그분 정말 부럽습니다. 아마 20대 초반이시죠. 예, 네. 직장 생활에서 나중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퇴직금을 받을 때 그 정도 시세 차익을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받을 퇴직금을 미리 받은 분 같아요. 지금은 조금이라도 시세 차익이 나고 있는 이런 단지들은 정말 뜨겁게 몰리고 있고요. 그래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가밀 이런 데들이 최근에 많이 뜨거웠던 단지고 이제 앞으로도 유명한 단지들이 있을 텐데 아경 선생님, 네. 그 올해 이 규제 시장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한번 정리를 또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또 해보시죠. 해왔죠. 네, 그래서 오늘의 준비약이고. 정리입니다. 우선 지금 집값이 얼마나 이제 2007년부터 집값이 올해가 지금 많이 오르는 건지 적게 오르는 건지 이제 먼저 한번 그려봤어요.
2007년부터 우리가 지금 지난 14년간 평균이 연간 이제 2.7% 정도 매매 시장이 올랐어요. 이제 2012년 같은 경우 마이너스고 작년 같은 경우도 통계상은 이제 마이너스로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2011년도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국제 금융위기 위에 이제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진행된 건데요. 이때의 특징은 뭐냐면은 수도권은 떨어지고 지방이 엄청 올랐어요. 부산, 대구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이 올라온 거고요. 지금은 이제 지방이건 이제 수도권이고 같이 오르는 시장인데 지금 2017년 이후에 올해가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거고요. 신기한 게 아니라 흥미로운 거는 이제 요게 올해 연말 아직 안 끝났잖아요. 10월 말까지 지수고 지금까지 오르는 거 추세로 오른다 그러면 한 8%까지 연말이면 8% 정도 또는 그 약간 상회할 정도로 오를 거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 14년간 두 번째로 많이 오른 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네. 그 서울은 100%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 규제 지역인 서울을 한번 볼게요. 서울도 보면 지난 14년간 이제 3.1%가 올라가지고 전국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이 오르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2010년대 초반,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까지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고 집값이 떨어졌고 2012년도도 거의 좀 약간 2014년도 이제 약간 강보합 정도로 됐습니다. 20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2018년 그다음에 올해 2018년 이후로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오른 해로 이제 올해가 이제 기록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이제 10% 이상 올랐고요. 10.2% 올랐고 연말 지나가면은 뭐 여기 한 12% 이상 오른 걸로 이제 끝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오르겠지만 특히 이제 이 규제가 집중된 서울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는 그동안의 규제가 사실 보면은 정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잘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최근 흐름을 한번 볼게요. 최근 흐름이 사실 6.17 조치하고 7.10 조치가 상승이 화끈했잖아요. 화끈했죠. 예, 화끈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진짜로 집값이 잡혔는지 또는 임대차 보호 입법 통과 이후에 전세가가 잡혔는지를 그대로 나타나는 표예요. 이것도 이제 KB국민은행에서 나온 거를 제가 이제 예쁘게 가공한 겁니다. 그래서 6월 1일, 올해 6월 1일을 이제 100으로 봤을 때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은 이제 전국이고요. 이 파란색은 서울이에요. 실선은 매매가고 그다음에 이 점선은 이제 전세가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전국보다는 이제 서울이 더 많이 오른 걸 알 수가 있는데 전국도 지금 현재 보면은 10월 말까지 4.5%가 올랐고요. 6월 달부터 이제 10월 말까지 그러니까 한 4달 정도 됐죠. 4달 정도 됐는데 5달인가요? 6, 7, 8, 9, 10 5달 동안에 이제 4.5%가 올랐고요. 서울은 그보다 거의 2배 가까운 8.1%가 올랐습니다. 매매가가. 그다음에 전세가를 보게 되면 전세가도 전국이 3.9%, 그다음에 서울이 이제 7.1% 올랐어요. 서울에서도 특히 강남구가 9.0%, 송파구가 10.8%. 그래서 비싼 지역에서 많이 올랐고 전세가 올랐는데 이 추세를 보시면은요. 임대차 보호 입법 이후에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 시장보다 전세가 상승률이 이게 점점 더 가파라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연말 또는 내년 초 같으면은 이게 이렇게 크로스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매 시장도 중요하지만은 정부나 이제 그 정치권에서는 조금 더 컨선해야 될 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게 이제 전세 시장인 거죠. 전세 시장은 우리 서민의 삶하고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거 안 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죠. 내 주식 삼성전자 주식 사고 싶어? 근데 떨어질 것 같아. 겁나. 안 사면 끝이에요. 안 사면 끝입니다. 집 내가 그냥 그래 나 집 안 사고 나는 이렇게 새 집 전세 다니면서 이렇게 살면 좋아라고 분도 있으니까 안 사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 임대 시장은 뭐냐면 내가 집을 안 사. 그다음에는 할 수 없는 게 그다음에 월세든 전세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보장이 잘 안 된다. 주거 안정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게 전세 시장은 좀 더 이제 그 안정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한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보다 훨씬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난 몇 년간만 매매 시장이 더 활성화돼가지고 우리가 전세 시장은 신경 안 써도 돼라고 우리가 착각한 거지 사실은 전세 시장이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이 전세 시장이 뭐 투기꾼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부녀의 담화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자전거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매매 시장을 잡으려는 여러 가지 노력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가 역효과를 갖다가 이제 보이는 건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예능식으로 이렇게 스티커도 알아서 네. 전세. 전세가 줄어드는 이유. 지금 현재 이제 문제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은 전세가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강압적으로 가지고 전세가 올리면 잡아가겠어.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정치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세 물량이 없는 거예요. 전세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르는 거예요. 전세가가 오르는 건 결과물이지 원인은 전세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세 물량이 왜 없어졌냐를 갖다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이제 현 정부의 실수요자 우선 정책이 굉장히 좋죠. 실수요자는 우대해야 되는 거고 약간 투기적인 수요는 억제하는 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모든 게 의도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경제 분야는 의도대로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두둥. 짜자자잔, 빠밤. 그게 규제 뭐냐면 지역에서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네. 2년 실거주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제 바로 김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바로 파리 조치, 네. 파리 조치 해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2년 보유만 하면 이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니까 2년 실거주가 내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 들어가겠어요? 가장 비싸고 가장 양도책이 많은 걸 나가겠죠. 가장 똘똘한 걸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전세란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비싼 지역, 똘똘한 지역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파리 조치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짜잔. 규제 지역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네. 1년 이내에 실입주 조건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이제 사놓다가 오래 나중에 자기가 그 여력이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12.16 조치죠. 작년에 이제 2019년 12월 16일 날 12.16 조치인데 그 사게 되면 1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보면은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이내에 실입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610 조치죠. 617 조치죠. 네. 617 조치를 해가지고 내가 대출을 조금이라도 받으면은 6개월 이내에 실입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집을 사가지고 전세를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니까 기존에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 집만 담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집을 사게 되면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 때문에요. 지금 현장에서는 1주택자 갈아타기가 매우 힘들어진 그렇죠. 상황. 굉장히 이 어렵죠. 항목 때문에. 예, 예, 그렇고요. 예. 예. 그리고 굉장히 실수요자들이 예, 피해오고 실수요자분들이요. 있어요. 그렇죠. 실수요자들이 투자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 자, 네 번째 항목입니다. 짜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집을 사려면 6개월 이내에 실입주 하셔야 되고 주택이 있으시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전세 줄 사람은 집을 사지 집사는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는 사람 사는 건데 들어가는 거는 기존에 집이 그 지역에서 실수요자 하는 사람도 팔지만은 전세가 들어있다가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거는 그 물건의 전세 물건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래서 전세가 또 없어지는 거고요. 저거는 한마디 좀 예, 해야 예, 되는데.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니 20평대도 4명 사는데 예. 40평대, 30평대를 불허한다. 그게 이제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 기사가 몇 번 더 났거든요. 네. 확인해봤는데 근데 강남청에서 그럼 입장 표명을 저도 해야 되는 거 누군지 아니에요? 알아요. 아, 진짜로? 네, 저도 그런 일을 한번 봤거든요. 그 남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아니 그 길 건너가는 거 예를 들면 네. 뭐 대치동에서 도곡동 가는 네. 도곡동에서 대치동 가는 거 네. 역삼동에서 대치동 가는 게 네. 이런 식으로 또 허가가 안 나니까 예. 제도상으로 분명히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도 네. 불허가 날 수 있어요 관청에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상당히 잠실에서 이제 대치동 쪽으로 아이 학교랑 학원가가 더 가까운 곳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사를 가시는데 지금 매물이 정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고 이제 사시는 집을 팔아야 되는 게 먼저 계약의 순서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근데 허가 관청에서는 팔고 오시라고. 판 거 확인서 들고 오면은 그때 그러면 제가 계약하려고 하는 물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이런 답변도 받았다고. 요 제도 나오고 나서는 현장 부동산에서는 좀 많이 혼선스러워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풍선 효과로 도곡동에 있는 모 단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올해 상승률 1등. 올해 상승률 1등이에요. 예.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투자한 사람은 2년 실거주를 해야 입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거 한숨 나옵니다. 예. 이게 서울이나 예. 이런 데는 그래도 나아요. 그런데 인천 지역의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 전부 다 투기과열지구로 이번에 네. 상승됐거든요. 네. 승격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보통 또 이제 재건축 같은 건 조그맣잖아요. 조그만 막 아파트가 열몇 많죠. 평 이런 예, 데도 있고 맞아요. 굉장히 낡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분이 노후 대책으로 그게 투자용이 아니라 그 사놓고 나중에 거기 그러니까 새 아파트 되면은 나 들어가야지. 내가 돈이 많으면 새 아파트 프리미엄 주고 막 사면 되죠. 돈이 없으니까 싼 거 좀 사놨다가 나중에 새 아파트 되면 들어가야지라고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 안 돼. 그런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무조건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강남구에 있는 모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아파트가 지금 이제 실입주 주인이 실제로 입주하는 경우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잖아요. 예, 예. 요게 이제 요 요건 때문에 예. 집주인분이나 직계 좀비속들이 이제 입주를 하는 일이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예. 나와야 될 그 임대 매물이 줄어든 예.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그 단지조차 사실 거기가 전세의 대치동 학군의 마지막 마지노선이거든요. 예. 많이 올랐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실입주자들이 결국 피해를 보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개포주공 2단지, 개포주공 3단지가 예전에 10평대 아파트들이었었잖아요. 네. 4인 가족 못 살잖아요. 근데 일단 그냥 밀어 넣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 아니면은 조합 자격을 안 주겠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차인한테도 너무 피곤한 일이고 실제 그 아파트를 이제 매수하신 분한테 너무 피곤한 일이고 지금 둘 다 실수요자들이고 투자자들이 아니거든요. 좀 그런 좀 정책입니다. 예. 무슨 말씀하시다가 아, 주춤하신 것 같은데. 예. 아니, 저는 이게 이번에 너무 재밌으면 안 되는데 그 몇몇 단지에서는 조합원들이 전혀 단결이 안 되던 그런 견원지강 같은 단지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갑자기 이렇게 그 통일을 위해서 뭔가 대의를 모으셨어요. 그래서 조합 설립을 무슨 동의서를 일주일 만에 다 모으질 않나. 역시 큰 적이 나타나면 단결한다는 이 한민족의 그 위대함을 또 보여주고. 우리나라의 그 또 장점. 모면은 하셔야 되니까 아주 결의를 빨리 하신 다음에 이제 통과를 하거나 추진을 하는 이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올해 2020년 12월 달까지 조합 신청을 해야지 네. 2년 실거주 요건이 없다 보니까 추진 단계까지 오셨던 분들이 막 부지런히 지금 이제 조합 설립 신청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조합 설립이 되면요. 아시다시피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서울에 있는 서울 이제 그 조정 지역 내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요. 조합이 설립이 되면 10년 거주하는 이런 예외 조건이 있지 않으면 이게 5년 거주, 10년 보유 이렇게 네. 하는 예외 조건이 아닌 이상은 사고 팔고를 못 해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물건이 잠기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죠. 근데 많은 단지들이 또 재건축을 했어요. 자, 두 가지만 더 하고 네. 이제 더 갈게요. 예. 자, 짜잔. 고가주택 1가구 1주택자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2년 이상의 실거주가 필요하다. 이 장특공 정말 중요한데요. 예. 작년까지는 이제 2019년까지는 어떤 사람이 10년을 보유했어요. 네, 그럼 맞아요.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80%까지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거든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이제 이거는 9억 원 넘었을 때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주는데 이제 올해 2020년부터는 그거는 안 해주고 2년 거주한 사람만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2년 거주한 사람 다 해준 거예요. 근데 요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보면은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네. 실거주 기간 요건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거주 기간에 따라 감면 폭이 증가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내년부터 2021년부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10년 보유했던 사람이 2년 거주하게 되면은 올해 말까지 팔면 잔금 기준 올해 말까지 가면 팔면 80%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년에 이 사람이 팔아 그러면은 보유분은 최대 40%, 그다음에 거주분은 이제 1년에 4%니까 아까 2년 거주했으니까 48%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더 거주를 해야겠죠. 10년을 채울 때까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세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고가주택이 있는 지역은 전세 매물이 나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바로 이제 이런 세법도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골고루 이제 서로 이제 시너지가 되면서 시장에서 전세 물건을 갖다가 없애는데 굉장히 지금 현재 보면은 작용을 하는 거고 이게 누적되고요. 두둥 짜당.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세 가지 세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사게 되면요. 지금은 이제 취득세가 그러니까 3주택자 이상이죠. 3주택자 이상이. 비규제 지역은 이제 4주택자부터 되는 거, 그다음에 규제 지역은 이제 3주택자부터 되는 사람들 얘기인데 사게 되면 취득세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은 12.4%, 그다음에 대형 주택은 12.6%를 내야 돼요. 만약에 내가 10억짜리를 산다 그러면은 12억 6천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비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거기서 보면은 몇 억을 더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과거에는 이게 취득세가 낮으니까
뭐 사는데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높은 취득세까지 내면서 사야 되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보유세 계속 올린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시지가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세가 많으니까 지금은 이제 집 뭐 큰 거 똘똘한 거 몇 채 갖고 있으면은 이제 앞으로는 몇 천 또는 몇 억 단위로 정부 그 보유세를 내야 된다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집을 더 가져야 되느냐라고 이제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가 이제 이게 또 감면되고 그러면 또 팔지도 모르는데 양도세는 올려. 그러니까 지금은 살 수도 없고 보유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보면은 다주택자를 갖다 계속 이렇게 압박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주택자의 이제 다주택자의 집을 안 사게 되는 거죠. 다주택자의 집을 안 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주택자는 적폐고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경제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민간에서 임대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가 다주택자예요.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이 선진국에 비해서 OECD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무슨 얘기야? 반대로 얘기하면 공공이 그만큼 제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현 정부 얘기 아닙니다. 과거부터 누적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공의 역할이 그만큼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어? 민간이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애국심으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 국가가 돌아가는 경제 원리죠. 애국심 때문에 내가 공공에 내가 사람들한테 이걸 제공했다 그게 아니라 자기 이기심 때문에. 근데 그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싸게 주거비를 낮춘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주거비가 낮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웃 일본은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이유가 바로 전세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 민간 임대 공급자를 갖다가 계속 압박하면서 집을 못 사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전세 물건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따단. 다주택자는 하급지 주택 처분 후 그 자금으로 상급지 전세 월세로 전환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아니가 할 거라는 거죠. 아, 예. 예. 지금 현재 다주택자를 계속 압박하게 되면은 다주택자는 당연히 이제 주택을 처분하려고 그러겠죠. 처분을 하는데, 만약에 두 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똘똘한 걸 처분할까요? 아니면 이제 약간 허접한 걸 처분할까요? 당연히 이제 허접한 걸 처분하고 똘똘한 걸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다음에 처분하고 나가지고 그 자금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익을 보던 안 보던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에 그런 자금이 생길 텐데 그 돈 갖고 그다음에 뭘 할 것인가가 이제 고민인 거죠. 그거 갖고 이제 스테이크 사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걸 다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이걸 노후 대책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돈 갖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집을 갖다가 거다가 이제 넣는 거죠. 넣는 건데 그러니까 전세에 있던 걸 갖다가 월세로 도는 거죠. 보증금을 생겼으니까 그걸 갖다 하면서 이제 월세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시장에서는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월세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보이죠. 그래서 강남에 있는 단지들 보면은 옛날보다 월세로 내는 물량이 훨씬 많아졌어요. 전세보다. 이제 그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면 전세를 올려받아도 이제 더 추가로 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네. 뭐 취득세부터 보유세까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주택 그렇죠. 수를 늘릴 수가 없어서. 맞아요. 근데 게다가 이제 보유세가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주택을 보유하신 주인은 이제 보유세를 낼 항목으로 월세로 좀 전환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현장에서 보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그 전세가 줄어들고 이제 월세가 늘어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세 물량을 이제 없애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피니시 블로우를 날린 거잖아요. 이게 이제 누적돼 가지고 현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있게 이제 전세 물량을 줄였는데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전월세 임대차 보호 입법이 이제 7월 말에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보면은 어차피 물량이 똑같은데 거기서 보면은 이게 전세가 올라가는 게 그리고 올라갈 일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시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임대차 보호 입법 없을 때도 과거 통계를 찾아보시면 일정 기간, 일정 수는 계속 이사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입 전출은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전세 물건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회사 물건 일 때문에 또는 애들 학군 때문에 일정 기간, 일정 인원은 계속 전입을 하고 전출을 합니다. 과거 통계도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월세 상한제가 되게 되면은 이제 임대차 계약갱신권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기존의 세입자는 안 나가죠. 나가면 이제 춥잖아요. 나가면은 정말 전세금을 많이 올려주는데 자기 집에 있으면 당연히 따뜻하니까 안 나가요. 그러면 반대로 그 사람은 좋지만은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나온 매물 갖고 이제 거기에 원래 들어올래는 사람이 일정 수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정 그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 갖고 몰리게 되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의 원칙에 있어가지고 전세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어디서 그 전세 내놓고 올 거 아닙니까? 예, 내놓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 이제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많이 오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상대적으로 적게 오르는 지역이 바로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 물건이 다 똑같다. 이 세상에 집이 다 똑같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지금 현재 같은 현상이 안 벌어져요. 근데 좋은 집이 있고, 그러니까 똘똘한 집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별화가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월세 상한제 이후로 전세가가 많이 오르는 거고, 이거는 몇 달 후에 뭐 5달, 이제 어떤 고위공직자는 5달, 또 어떤 고위공직자 7달 얘기하는데 5달이나 7달 사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궁에다가 불을 빼면은 이제 아랫목에 서서히 식겠죠. 그럼 이제 5달이 되든 7달이 되든 그게 식을 겁니다. 근데 아랫목에다 불을 계속 떼면서 이제 5달이나 7달 되면 식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조금 이제 그 약간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모두가 우울한 상황에서 한 가지 희망 키워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입지가 좋은 빌라를 사야 될까요? 입지가 떨어진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과거보다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좀 통제 상승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서연고 안과라고 제가 지었습니다.